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연도 부가가치세 그리고 주세 개별소비세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게 되실 이평화 세무사라고 갖고 책은 생각보다 굉장히 얇게 나왔네요. 뭐 이게 좋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요약서 겸 애초에 이제 제가 집필할 때도 요약서 겸 이제 수험서, 이론서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충분히 보셔도 내용이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첫 번째 이제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워밍업 정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이 어떤 거냐, 그 중에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좀 설명해 놓은 세 가지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가가치세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마트에서 주로 이렇게 영수증 보시면은 이게 부가가치세 있죠? 거기에 이제 그 지불하신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10% 정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접하는 부가가치세는 이제 최종 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게 사각형이 가격이라고 하면 최종 단계에 이렇게 접하시는 요 10% 요게 이제 공급 가격이라고 하면 요게 10% 정도 곱하셔가지고 나오는 요 영수증에 있는 요 부분을 한번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한번 좀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과세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예, 과세 범위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냐 살펴보면 감가상각비 그리고 자본주의 구입액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예, 그렇게가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마트로 말씀하셨으니까 마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 마트로 예를 들고 요거를 이제 저희가 사는 거죠. 예, 요거를 저희가 사고 마트도 또 어디선가 이제 물건을 사오셨겠죠. 예. 근데 좀 더 싸게 사왔을 겁니다. 예,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요. 예. 좀 더 싸게 사왔을 것이고 마트도 사올 때 또한 부가가치세라는 걸 부담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이 마트가 그러면 남겨먹는 부분이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요 정도가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가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부가가치.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만약에 건물 같은 거를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자본재의 대표적인 것들. 예. 건물 같은 거를 또 샀을 수도 있어요. 다른 데서. 예, 이거는 건물. 그러면, 여기서 또 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러면 이 건물도 공제를 해주냐? 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총생산형이냐 소득형이냐 소비형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총생산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물 같은 거를 공제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는 전체에 대해서 부가가치라고 하고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이제 그 과세를 하는 거고, 그리고 소비형 같은 경우에 소득형이죠. 네, 두 번째 소득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제를 하되 요만큼 공제를 다시 해주되 요거를 얼마만큼 공제를 해주냐, 이 건물의 그 내용연수, 건물의 내용연수로 공제를 해주느냐, 아니면 건물가액 전체 이렇게 공제를 해주느냐, 두 가지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제도는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세 유형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는 소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초반에 그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굉장히 큰 차이예요. 만약에 건물을 1억짜리를 분양받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지금 당장 좀 돈이 급하다라고 했을 때 부족하더라도 요거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심지어는 환급까지 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좀 유리한 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공제를 하지 않고 바로 공제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심지어는 환급까지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과세 유형은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다른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두 번째가 과세 방법입니다. 예, 과세 방법. 가산법과 전단계 거래공제법,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요? 예. 가산법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가산법은 요거를 구하는 겁니다. 바로. 예. 요게 얼마냐? 첫 번째가 이제 가산법 되겠고, 두 번째가 좀 빨간색으로 이제 해보면 이 전체에서 요만큼을 빼는 거. 예, 이 전체에서 요만큼을 빼는 거를 전단계 거래공제법. 그 다음에 10%를 곱하겠죠. 10% 곱하면 이렇게가 나오겠죠. 예,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까 전에 이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 한 게 부가가치세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그냥 하얀색으로 할까요? 예. 그냥 여기서 요거 빼는 거. 예, 이렇게 빼는 거. 요게 세액에서 직접 빼는 거죠. 10% 곱한 다음에 10% 곱한 금액을 빼는 거. 예, 요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다 똑같죠. 보시면 결론은 다 부가가치의 10% 뭐 또는 다른 세율도 있겠지만 요거를 구하는 과정인데, 이게 큰 차이가 있긴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첫 번째로 요거 파란색 구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항목을 보시게 되면 임금, 지대, 이자, 이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다 그러면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작성을 해서 뭐 임금 얼마, 예, 뭐 지대 얼마, 이윤 얼마 해서 쭉쭉쭉 작성한 다음에 여기에 10% 해서 발행을 해줘야 돼요. 세용해서. 이거 매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불명확해요. 되게. 예, 이게 실제로 해보면 뭐 어디까지가 지대고 어디까지가 임금이고 어디까지가 이윤이냐 이런 것들을 산정하기가 되게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액을 공제한다. 거래액을 공제한다라고 하면 결론은 요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10%를 곱해야 돼요. 10%를 곱하거나 다른 세율을 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금액에 대해서 10% 또는 0% 이렇게 곱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일괄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그냥 통일을 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부가가치세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면세가 되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0%를 적용하는 것도 있고 10%를 적용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갑니다. 이거는 개별마다 좀 차등하게 세율을 곱한 다음에 세액을 직접 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하얀색에
10% 곱한 거, 0% 곱한 거, 그리고 전 단계에서 했던 거, 전 단계에서 뭐 10% 곱한 거, 0% 곱한 거는 어차피 없을 테니까 제외시키고,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제를 한다 안 한다까지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수수를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는데, 요 건 바이 건으로 요거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보통 건 바이 건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거래가 거래 단위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 차이점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구하는데 과정은 다르지만 여기에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세 방법을 나눠놨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경세 조정의 방법이 있죠. 이거는 한번 국경을 그려볼까요? 요거 PPT를 안 넘겼네. 국경세 조정의 방법이 있죠. 생산지국 과세원칙,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국내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국외라고 해볼게요. 그래요. 우리 처음에 마트 예시를 들었는데, 마트도 다른 곳에서 사왔을 거고, 국내 마트에서 우리가 뭔가를 살 때는 항상 10%, 마트도 어디선가 사올 때는 10% 이렇게 이제 얹어서 사왔을 텐데, 소비자 그렇게 됐을 텐데, 만약에 소비자가 수입을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뭐 어떤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게 좀 타당을 할까요? 0%를 적용하냐, 10%를 적용하냐라는 문제가 좀 있을 텐데, 우리나라 법에 따라 10%를 적용하냐, 뭐 국외법에 따라 10%를 적용하냐, 또는 아예 그냥 둘 다 과세를 하지 않느냐, 이런 선택사항이 있을 거고, 여기 또 동의를 할 겁니다. 자, 요 케이스를 이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수입 물품을 사고 있고, 또 마트에서 어떤 장을 보고 있는데, 마트랑 그 수입하는 물품 중에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같은 게. 마침 또 가격도 또 비슷해요. 가격도 8,000원 동일합니다. 8,000원 동일한데, 만약에 여기다가 10% 부과하는데 여기다가 0% 부과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이거 안 사시겠죠? 같은 물품인데 8,800원 내고 사야 되는 거를 8,000원 주면 살 수 있는 건데, 수입 물품 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는 부과를 합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나라 그 산업이 좀 뒤처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출하는 경우는 똑같이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반대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영세율 적용해 준다 그러면 수출이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서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그래서 수입에는 과세한다. 그리고 수출에는 과세를 하긴 하는데 영세율로 과세한다. 왜냐하면 매입세 공제까지 해주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생산지국 과세원칙,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소비세라고 불러요. 소비세. 부가가치세를. 소비지국에서 과세를 하는데, 소비지국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또 소비자가 부담을 하죠. 그러니까는 소비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게 돼 있으니까
소비세인 겁니다, 그냥. 그럼 말을 갖다 붙였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크게 소비주 과세 원칙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재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 이렇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부가가치세가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계산이 되는지는 처음 들으셨어도 좀 어느 정도 감은 오셨을 거로 생각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4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의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용어가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용어와 혼돈이 되지 않도록 한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잘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혼자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아까 전에 워밍업이었고, 여기부터는 정말로 시험에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과세 대상이 먼저 과세 대상을 정할 때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소비주 과세 원칙 설명드렸었는데, 예, 재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되죠. 재화의 수입은 아까 전에 10%를 같이 적용해줘야 국내 산업을 장려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설명드렸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가가치세에서 과세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예. 사업자가 행하는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행하는. 예. 1번은 사업자가 행하는 게 이제 행하는 것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고, 2번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기 없는 표시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소비자, 아까 전에 그림으로 설명드렸지만 소비자도 수입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예. 그런 차이점이 있으시다고 보면 되고, 또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수출에 대해서는 0%, 예, 수출에 대해서는 0% 과세를 제거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는 10% 과세한 거, 요거 예, 다시 설명드린 거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아까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재화, 그럼 용역,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 이렇게 좀 살펴보면,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그 재산 가치가 있는 것들이 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글씨를 너무 못 쓰네요. 예. 글씨 좀 알아보시겠죠? 예. 재산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재산 가치가 있다고 해서 다 부가가치세에 매기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재화라고 하는 것들, 예. 재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재화를 먼저 정의하고 난 다음에 용역은 재화 외에 어떤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화는 물건 권리, 예. 물건 권리,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물건에는 유채물, 무채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시는 게, 유채물은 당연히 물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이렇게는 당연히 이제 재화죠. 근데 그 전기, 가스, 열, 이거 재화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재화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좀 헷갈릴 수 있게 되는 게, 전기, 가스, 열은 물건이다. 맞죠? 예, 맞는 정의입니다. 요거. 예, 전기, 가스, 열은 물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건에 해당하는 거. 무채물로서 물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으세요. 예, 전기가스열 또한 물건이고 재화이다. 그리고 헷갈리시는 부분이 권리도 또한 재화입니다. 권리. 예, 권리 같은 경우에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이렇게 돼 있는데, 요새 플랫폼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특허권은 뭐 예전부터 이제 좀 이슈가 돼 있었던 거고, 저작권도 요새 좀 사고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저작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안 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이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사업하시는 단계에서 사실 이제 모르고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요거를 챙기지 않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오시면은 요거 부가가치세 미리 좀 안 내시고, 나중에 이제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도 또한 권리이기 때문에 재화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용역,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재산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재화를 먼저 정했고, 그 외에 재화 외입니다.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인데, 사실 요거 써놓겠는데 요거는 약간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열거된 사업. 열거된 사업을 책에서 한번 보시면 거의 다 돼 있어요. 예. 모든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는 게 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열거된 사업은 그냥 아래쪽과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요거. 네. 다만 이제 좀 챙기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보시게 되면 가와 나 오른쪽 페이지에 5페이지에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에서 다음은 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 뭐 소득세, 비과세, 농업, 부업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리는 부분 위주로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재화 외에 중요한 것 같고,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 이렇게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크게 이슈가 없어서. 예. 요거는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에서 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 건설업, 부동산업.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신축을 해서 어떤 거를 분양을 해요. 예, 건물을 신축을 직접 해서 신축을 하면은 건설이 들어갔죠. 건설. 예. 신축 단계에서 건설을 했는데 요거를 다시 팔아요. 예, 팔면 요거는 재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용역으로 보아야 하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용역으로 보아야 하냐, 재화로 보아야 하냐라고 이제 돼 있는데, 1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그러니까 건축물 다죠. 건축물 다. 예, 요거 묶어서 기억하시면 되고, 자연건설. 자연건설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자기가 직접 건설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요것처럼. 예, 요게 한 사업자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사업자. 요거 전체를 하는 사람이 자연건설 하시는 분이고, 요거를 분양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죠? 요거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업은 여기에 이제 집중한 말인데 재화라는 거예요. 예, 재화. 그리고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예. 그래서 중개까지 재화의 공급이다. 예. 재화의 공급이다. 이게 좀 헷갈리죠? 중개인데, 예, 중개인데도 재화의 공급으로 이제 의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요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지문에 많이 나와요. 예. 이게 왜냐하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지문에는 많이 나오지만
이게 예시적인 규정이라 2회 이상 판매한다고 해서 뭐 딱히 이게 무조건 부동산 매매업이다 이런 건 없거든요. 예. 따지고 보면. 근데 요 문구는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세, 비과세, 농어가 부업이 있어요. 요거는 좀 암기로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민음특전이라고 하죠. 민음특전. 예. 비과세, 농어가 부업이 민음특전뿐 아니라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풋노트 보시게 되면 고공품 제조, 축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 농가 경영하시다 보면 그 동물들 같이 이제 키우시는 분들 있죠. 예. 뭐 닭도 이렇게 뭐 마당에 키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일일이 다 사업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신고 의무를 지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다 관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축산 같은 경우에 농어가 부업으로 비과세가 되고 소득세에서, 그리고 고공품 제조는 거의 가내수공업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것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가내수공업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파시는 거 가지고 그것도 관여를 하지 않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민박이랑 음식물 판매, 예, 민, 특, 전 이렇게는 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등록을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사업자 등록을 정상적으로 하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예, 그러면은 재화 용역 어떤 건지 이제 좀 감이 오셨나요? 예. 요게 조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요게. 예. 재화랑 용역이랑 구분하는 게 항상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1번, 용역에서 1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의 두 번째, 납세 의무자. 예. 방금은 이제 재화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과세를 하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느냐라는 걸 본 거고, 그러면 그 세금을 누가 내느냐? 예, 가 되겠죠. 아까 전에 마트 이제 좀 설명을 드렸지만, 마트에서 어떤 걸 이제 파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거 영수증을 한번 받아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내는 돈에 요 10%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왠지 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요 마트한테 냈죠. 마트한테. 예, 마트한테 요 부분을 냈는데, 요 마트는 요거를 뭐 반기마다 아니면은 뭐 분기마다 이렇게 납부를 하는 겁니다. 세무서에. 예.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는 이거 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마트가 내시는 거예요. 예,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트는 사업자죠. 사업자. 예. 사업자인데 사실 뭐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사업자인데 중요한 거는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예, 요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가에서 뭐 운영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공익단체, 자선단체, 이런 것들 사업자 등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혹시? 예. 합니다. 이런 것들도. 예.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제가 이제 뭐 사실 군 생활을 했지만 뭐 PX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 누가 앞으로 사업자 등록 돼 있냐면 부대장 앞으로 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뭐 이익을 목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제 뭐 그 외의 것들도 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예.
어쨌든 국가가 운영하는 것들도 다 사업자 등록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공익단체도 뭐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대부분 하겠지만 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해놓고 요거를 이제 뭔가를 공급을 하시는 거고,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가 없다. 이건 그럼 알겠어요. 독립적으로는 무슨 소리냐, 이제 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직장 다닐 때 어떤 거를 공급하죠? 회사에다가 방금 이제 용역을 한번 좀 이제 배우셨으니까, 직장 다닐 때 저희가 어떤 걸 해드리죠? 사장님한테? 예, 뭐 뭔가 이렇게 일을 해드리겠죠? 그죠? 그것 또한 용역입니다. 용역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들 부가치세를 왜 안 내냐? 예, 독립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독립적으로 하지 않아서. 예. 그러니까 뭐 사장님들께서 여러분들한테 뭐 3.3%를 떼서 주든 아니면 이제 뭐 급여를 주시든 그렇게 했을 때 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게 독립적으로 제공한 게 아니라 사장님들이 제공하신 거예요. 예, 사장님들이 제공하신 거. 그래서 사장님들만 사업자 등록, 세금 계산서 발행, 예,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요 사업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가 있습니다. 아, 이거 그때 면세사업자도 있지 않나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면세사업자. 근데 정의로 보게 되면 이 간이가세자 사업자 중에서 간이가세자가 아닌 사업자는 일반가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이제 하긴 하지만 등록 의무까지는 사실 없어요. 예.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는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만 이제 그 소득세법이랑 법인세법에 따라 저희가 뭐 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등록을 하도록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명시를 해놓고 있긴 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간이가세자를 먼저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사업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용어 관계를 정립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직전 연도, 공급 대가, 예, 대가, 연도 이렇게 돼 있는데, 공급 대가는 뭐랑 반대말이죠? 반대말이라고 하기 좀 뭐한데 혹시 아시나요? 공급 대가의 다른 반대말, 공급 가액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 공급 가액.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죠? 공급 가액은 아까 전에 이제 요거 중에서 공급 가액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예, 요만큼이 공급 가액이고, 뭐 여기도 이제 붙어 있을 테니까 원래. 예, 요만큼이 공급 가액이고, 공급 대가는 요렇게 전체. 예,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 대가라고 하면 10% 포함한 거다. 10% 포함. 100% 플러스 10%. 그리고 요거는 10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요거는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개정이 됐어요. 올해부터 개정이 됐다는 말은 23년도에 공급 대가의 합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가세자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간이가세자가 언제 간이가세자의 과세기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납세 의무자 두 번째가 아까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만 과세를 한다고 했었나요, 혹시? 아니죠. 예.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모두가 과세를 합니다. 모두에게 과세를 하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수입을 하더라도, 통관해서 수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면서 이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사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이제 차이점을 사업자, 수입하는 자 이렇게 계속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의 용어들이 또 있죠. 예. 이거는 차후에 여러분들이 책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제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 과세사업, 면세사업. 아까 전에 면세사업자는 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설명드리긴 했는데, 과세되는, 면제된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열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되실 거고, 과세 사업은 대부분 과세입니다. 다 과세.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속 편하게. 근데 사실은 아까 아니었죠. 다는 아니고 설명 쭉 드렸었죠. 재화, 용역. 재화, 뭐 용역, 그리고 물건 권리가 있었고, 유채물, 무채물 이렇게 있었고, 물건 중에서.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과세가 된다. 근데 열거한 것들은, 그런 것들 중에서도 열거한 것들은 면세가 된다. 그러면 면세되는 것들을 공급하는 거는 면세 사업이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비거주자라는 말이 나오실 거예요. 예, 끊임없이 나오실 건데, 뭐 비거주자의 납세지 뭐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끊임없이 나오시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1년이 며칠이죠? 예, 365일. 요거 2로 나누시게 되면 182.5 되십니다. 예. 그러면 183일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맘 편하게 2분의 1 이상. 예, 2분의 1 초과해서 국내에 있었으면, 그러면 거주자, 그리고 2분의 1 이상 국내에 없었으면 비거주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네 번째, 예, 외국법인 이렇게 나올 텐데, 뭐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을 드리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접하시게 되겠지만, 법원에 등기라는 걸 해요. 예, 법원에다가 뭐 어떤 공부에다가 작성을 해서 이제 보고같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공시라는 걸 하고, 그런 등기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소재지가 그 외국인 거예요. 외국. 예.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말하는 것은 실제로 사업장이 어디 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본점이 그 법원에다가 제출한 서류에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본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점. 뭐 주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이게 외국에 있으면서 또 외국에 있다고 해서 모든 단체가 이제 외국 법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외국 법인이라고 하려면 일정 기준에 해당해야 된다고 해요. 예, 요거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본점 기준으로 한다. 본점 주사무소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섯 번째, 예, 요거는 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뭐 이렇게 한번 배우게 될 텐데, 뒤에서 그런 그 규정들을 적용을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중요하게 외우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게 뭐 딥하게 들어가서 할 건 아니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친족, 임직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경영지배력,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아까 전에 사업자는 뭐뭐가 있다 그랬죠? 혹시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간이가세자를 먼저 정의를 해놓고, 아까 전에 뭐 1억 400만 원 있었죠? 그거를 먼저 정의해놓고 그 외에 사업자, 예, 이렇게 일반가세자 정해놓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간이가세자라는 게 어떤 건지가 중요하죠? 아까 전에도 이제 그 설명드렸지만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아까 전에 1억 400만 원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 거짓말은 아니고 너무 자세히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렇게만. 법조문 보시면 기준금액에 이제 미달한다 그러는데, 이 기준금액이라는 게 여기 이거는 책에 없으시기 때문에 적어야 되셔요. 예. 기준금액이라는 게 그 8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30% 마이너스 30%로 정하는 거. 예. 이제 저희가 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체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리고 규칙이 있죠. 근데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법에는 이렇게 돼 있고, 0에서는 기준금액은 0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개정하기가 쉽다 보니까, 예, 이런 게 개정하기가 쉽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예, 그때그때 고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플러스 30% 마이너스 30%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시험에서 이게 나왔었나요? 아마 그럴 건데, 뭐 8천만 원 그냥 이렇게 외우셨다가 플러스 30 마이너스 30 요거는 이제 모르시고 가셨을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간이가세자가 정의는 요렇고, 구체적으로는 조금 달라요. 맘 편하게 1억 400만 원이면 좋은데 이렇게 4개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4개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로 부동산 임대업이랑 과세이용장소. 과세이용장소는 나중에 개별소비세법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참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부동산 임대업은 뭐 여러분들 많이 접하시니까, 네, 이런 분들은 좀 더 타이트한 규정을 적용하고 계세요. 예, 4,800만 원 미만. 예, 이런 분들은 4,800만 원이다. 예, 요 두 개만 4,800만 원이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 업종은 뭐 아까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요거는 이제 패스하시면 될 것 같고, 미등록한 개인 사업자, 요게 차이가 있죠. 해당. 예, 직전이랑 해당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예. 미등록한 개인 사업자는 해당 연도로 따집니다. 해당 연도로. 그리고 신규 사업자. 처음에 이제 신규 사업자는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게 되면 초반에 저희가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없잖아요. 그죠? 예, 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0이기 때문에 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간이과세다. 요렇게 이제 규정을 적용을 하진 않습니다. 예. 공급 대가가 0이 아니라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랑 0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대신에 요렇게 해주고 있어요.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 예, 요거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그래, 그 해까지는 간이과세 해라, 너. 예. 그렇게 해주면서, 만약에 뭐 그 인테리어 같은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물 같은 거 사신 거 없으면 뭐 딱히 부가치세 낼 일이 없기 때문에, 환급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 적용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십니다, 보통. 예. 그래서 신규 사업자까지는 간이과세 적용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간이가세자가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4가지 기준에서 봤을 때 다 해당이 되면 간이가세제냐, 또 안 되는 거는 또 빼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예. 아까 전에 그거 우선으로 이제 적용하고, 근데 또 안 되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예. 간이가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 보유자. 예. 만약에 내가 카페를 하다가 엄청나게 이제 성공을 했는데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뭐 인터넷에 올려서 뭐 좀 의류 같은 거 이렇게 팔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은 많이 안 나겠죠, 매출액이. 근데 이분한테 굳이 간이가세를 적용해 주기는 싫다는 겁니다. 예. 어차피 일반가세로 신고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예. 그래서 다른 사업장을 일반가세로 보유하고 있으면, 예, 일반가세인 다른 사업장 보유하고 계시면 그냥 일반가세로 해라. 다 이렇게 하는 거고. 배제업종이 있습니다. 배제업종은 시험에도 좀 많이 나오고, 안타깝지만 이건 다 외워야 돼요. 예. 외우셔야 해서 좀 보시면은 풋노트 좀 유치하게 돼 있죠. 요거 다음과 같이 이제 기억하면 좋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그 앞 글자를 딴 거예요. 이게. 예. 쭉 읽어보신 다음에 앞 글자를 한번 이제 체크를 하셔서 뭐 전기, 수도, 가스, 증기는 광재부도 원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여러분들 스타일로 해서 적용해서 요거는 암기를 하실 사항이세요. 이게 시험에 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예, 암기 이렇게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다 일반가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양수 이후에 미달하는 경우는 간이 적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이제 저희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아직 안 배웠지만 1년에 2번 정도 보통 낸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예. 예시를 한번 들으면, 저희가 뭐 권리금 내고 다른 사업장을 아예 이제 인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권리금 내고 사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사업이 잘 되니까 사오겠죠. 예, 그러면 대부분 일반가세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는 일반가세로 사왔는데 양수한 시점에, 근데 이때 지나가지고 간이가세를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여기 없다는 겁니다. 요거. 예, 요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일반가세로 했는데 이제 처음에 신규 사업자 아니냐, 나는 다른 사람부터 샀지만 나는 처음으로 신규로 사업하는 거다, 간이가세를 적용받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애초에 일반가세였던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반가세 적용하라는 거예요. 다만 다음에 이제 또 부가가치세 내실 때 이렇게 이제 따져봤을 때, 예, 이렇게 따져봤을 때 기준을 또 적용할 수 있겠죠. 예, 기준을 적용해보면 이때부터는 간이가세를 또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그 소리입니다. 양수 이후 미달하는 경우는 간이 적용.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외 사업장의 소지지역과 사업의 종류, 요거는 문구를 한번 그냥 읽어서 기억을 해주세요. 예. 더 이상 요게 뭐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거를 기억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에 복식부기였던 사업자, 이게 복식부기라는 게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해 하실 텐데, 부가가치세법이 없어요, 복식부기라는 말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소득세법에 있는 기준으로 복식부기를 얘기하는데, 뭐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7,5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면 복식부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조금 상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하는 것도 직전 연도 기준으로 합니다. 예, 똑같이. 그래서
복식부기라는 것에 해당되면 직전 연도에 복식부기라는 것에 해당됐으면 간이가세는 배제된다. 이 정도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쉴까요? 네,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